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그 인디다큐 페스티벌에서 하는 정기 상영의 시간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그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생성의 존재론 퀴어라는 주제로 그 한국 작품 7편과 내일 이제 그 제니울슨 감독의 작품 2편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이 자리에는 금방 함께 보셨던 브루난 감독의 이영 감독님과 CF팀의 김일란 감독님, 위켄즈 이동환 감독님 오셨는데 감독님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오후에 보셨던 3곱하기 FTM을 연출한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불안한 당신을 연출한 이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켄즈 연출한 이동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일단 기획전을 준비하고 이제 오늘 영화를 저도 쭉 같이 봤는데 그 일단 제 짧은 감상을 좀 전해드리면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성소수자분들이시지만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에 처해 계시기도 하고 다른 성과 젠더, 성적 지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혐오와 어떤 차별의 어떤 그런 시선 속에서도 계속 본인의 어떤 삶의 의지와 그다음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려는 그러한 점들이 되게 보게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느낀 게 그 영화들 쭉 보면서 성소수자 운동에서 정말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시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뭐 3곱하기 FTM 만드신 그 김일란 감독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보고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질문 좀 하시는 동안 제가 그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방 보셨으니까 그 불운한 당신에 대해서 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혐오 세력과 대치하는 장면들이 많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어떠한 그러니까 잘 대처하시는 걸 영화에는 보여지는데 실제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은 네 정체를 밝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수많은 취재진들이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영화에 나오듯이 저 촬영을 계속 못하게 한다든지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시 속에서 이제 취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소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거짓말을 이제 계속 유포하고 그리고 증오를 선동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항의할 수 없었던 거 계속 기록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좀 고통스러웠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 영화를 이제 너네가 만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영화가 첫 상영을 작년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영화에서 등장한 인물로부터 이제 자신을 혐오주의자로 편집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다음에 2016년 2월에 경찰 조사 받고 무혐의로 이제 다행스러운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도 계속 영화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몰라서 계속 영화관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었고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혐오 선동하는 세력들, 혐오의 공격들을 계속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세력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결국 삶을 반대하는 논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삶을 선언하는 삶과 존재를 선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여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안에서 이 혐오의 공격이 사실 뭐 그 얼굴 자체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가 어떤 폭력인지 관객들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혐오의 프레임과 논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감독인 저의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이목 선배님의 이야기, 논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혐오 세력들의 공격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성소자인 감독의 관점과 시점에서 이 폭력이 어떤 폭력인지 관객들이 그 입장에서 좀 영화를 체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답.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에 대해 반대하는 그 현장에서 위에 걸렸던 성소수자들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불행한 당신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더 많이 가슴에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또 3FTM 만드신 김일란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제가 한 인터뷰를 보다가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그 성전환 남성을 떠올렸을 때는 그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없다. 그것은 그만큼 성전환 남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하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미 만들어진 지 거의 10년이 된 상태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성전환 남성에 대한 다른 다큐나 뭐 극영화에는 물론 이제 그런 거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지금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세 편의 영화 중에 가장 오래된 영화잖아요. 10년 전 영화인데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몇 분들이 모여서 3곱하기 FTM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 상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화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진짜 오래간만에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10년 전에 이런 영화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감독으로서는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되게 영화 잘 만들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저한테는 2008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아직도 이런 영화가 안 만들어졌다니 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제가 또 이 영화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성소수자 특히 이제 성전환자 관련한 부분에서 현실이 그닥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것저것 좀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영화를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이분들은 F2M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여성이라 불리는 신체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FTM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였었는데요. 여기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성전환자로 성별 변경을 해서 1번으로 주민번호 1번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셨고 그거를 이제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는 사건이 이제 영화에 담기는데요. 그로부터 FTM 분들이 성별 변경, 법적인 성별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김영진 씨의 사례에 따라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이제 방위가 없는데 요즘 뭐라 그러지? 공익근무원. 그래서 이게 6급을 자연스럽게 6급으로 신체 검사 없이 신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모욕적인 과정 없이 이제 성별 변경을 한 모든 이들이 이제 그 6급을 받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별 변경하지 않아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우는 M2F의 경우인데요.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변경을 하는 판례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보면 우리는 겨우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는 이만큼이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10년 전의 영화를 따끈따끈한 두 분의 영화 사이에 끼어서 10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또 다시 관객분들과 같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과 소외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영화 제가 질문했던 건 이제 영화에서 뭔가 이미지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였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 영화에 나왔던 그 김명진 씨의 어떤 사례로 또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얘기 또 들으니까 네, 좀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켄즈의 이동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랄까 좀 선물 같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단 너무 이제 유쾌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하신 분이 거의 등장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개봉까지 한 영화인데 많은 이제 분들께 같이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자체의 어떤 감동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서 영화에 다 같이 얼굴을 나올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능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 다큐를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모자이크 없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4-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미루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영화 미루면서 이 지보이스라는 단체 자체가 커밍아웃과 자긍심 고취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어서 단원들이 지보이스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2년에는 이제 해봐도 되겠다. 이제 4명, 5명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설득 과정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의서를 받고 지금보다 처음 찍을 때는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좀 더 많았어요. 지금 전체 한 40명 안팎인데 더 많아서 그래서 카메라 찍을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 얘는 바스트샷이 나오면 안 되네, 얘는 풀샷까지 괜찮으네, 얘는 뭐 투샷이나 그룹샷은 괜찮아, 이 조건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앵글 잡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야 미안해 잠깐만 얼굴 좀 채워줘봐 이러면서 찍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촬영이 좀 한 1년 넘게 계속되고 중간 시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단원들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영화를 왜 찍으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자기 지구에서 활동과 한국에서 기회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개봉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출연 동의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다 이제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좀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한 번씩 쭉 드렸는데 관객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뒤에 계신 분. 네, 이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기존의 어떤 퀴어적인 영화나 콘텐츠를 봤을 때 그런 성소수자만 그 어떤 단편적인 걸 가지고 충돌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라든가 종북이라든가 어떤 프레임들이 씌워서 묶이는 형태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어떤 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그거 단편적으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집단 간의 어떤 이익 구조에 의해서 묶이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편집이나 그런 촬영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삶을 선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엮여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이나 이제 개인과 광장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층의 이야기들, 다양한 공간들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최근 몇 년간 관통하는 키워드를 이제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혐오가 사실 그 어떤 개인에게 그 어떤 성소수자나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사회 일부의 이야기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듯이 점점 더 그 영향이
점점 더 평범하다고 여겨졌던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저 확장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영화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안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가 또 어떤 사회 영향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또 혐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또 사회적인 공기가 되어가면서 사실상 누구나 이제 마실 수밖에 없는 그 공기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했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좀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제 표현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 영화의 구성의 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불운한 당신을 처음 보고 나서 사실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 앞과 이제 영화의 끝에 등장해 주시는 그 이묵 선배님의 어떤 아우라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그런 혐오 세력의 모습들을 많이 좀 완화시켜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굉장히 힘들게 저 모습들을 찍어 오셨고 사실상 그런 집회를 이렇게 직접 참여해보기는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셨을 텐데 그러한 감사한 마음 같은 것들 좀 들었던 기억이 관객분 질문 들으면서 좀 나는 것 같네요. 네, 그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이. 네, 그 이영 감독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왜 태극기 집회나 종교 집회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이렇게 발언자들이나 참가자들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초상권을 이런 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공공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집회라든지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은 열려져 있고요. 사실 초상권의 문제가 있었으면 영화를 이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아마 영화에서 이제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선 이 영화는 사실상은 뭐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약간 질문드리기 전에 감상부터 좀 얘기하면 저는 김명진 씨 오늘 영화 다시 보면서는 김명진 씨의 이야기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성을 바꿔야 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호적과 성을 바꿔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동성합법, 동성혼 합법이나 그런 제도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약간 환기시키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시는 한무지 씨, 그다음에 고종우 씨, 그리고 김명진 씨 이제 세 분 다 조금씩 다 같은 FTM이지만 그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유와 그런 남성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김명진 씨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해주신 이야기 중에 남자로 살아보니 편한 게 너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저분들은 정말 잘 아실 수 있겠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한 것을 그래서 그 중간에 차 빼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명진 씨가 이제 그 장면에서 특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제 이제 그냥 감상이었고 질문은 그 영화에 보다 보면은 인물들이 이제 잠수를 타다가 등장했다 다시 이렇게 오시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 어떻게 이제 그러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설득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거 좀 듣고 싶습니다. 명진 씨가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성별 변경을 해야 했었죠. 성별 변경을 해야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명진 씨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만약에 한국 사회에 동성혼이 법제화되어 있었다면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서서 그거 자체가 가능한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모험을 하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였던 건
만약에 그런 동성혼이 법제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몸에 대한 어쨌든 의료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몸을 갖고 싶어서라고 덧붙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는 동성혼이라고 하는 게 아예 거론조차 안 됐고 그거 자체가 마치 불법인 것처럼 법이 없는 것인데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현재 조건 하에서는 아마 명진 씨는 그때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주인공 세 분 모두 다 한 번씩은 촬영을 중단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아까 이영 감독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거지만 모든 다큐멘터리 그 주인공들은 한 번씩은 잠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어쨌든 이 멋모르고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가 가져올 효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산하기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미칠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인지하지 않고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전환자 인권 운동이나 현실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다가 점점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카메라가 좀 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거나 아니면 일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어떤 순간 부담스럽고 또 명진 씨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스스로가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할 시간을 좀 충분히 같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수를 탄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촬영을 중단하고 둘이 얘기하고 저희 연구롱치마 활동가들하고 얘기하고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을지 이런 상상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진짜 이 영화에 출연하는 어떤 의미를 스스로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촬영을 재기를 했었는데요. 명진 씨는 다 잠수 탔는데 왜 자기만 그렇게 명확하게 잠수 탔다 돌아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냈는지 불만을 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그 뒤에가 뒷분이 먼저 드셨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세 분 감독님들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 작품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 관객 입장에서는 부르는 당신 2라던가 후속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관련 지금 다른 주제로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그냥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은 저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먼저 해주셨네요.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일란 감독님께서는 그 위에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 다음 작품 2008년 영화로 네, 이게 10년 전 영화여가지고요. 제가 이 영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 연보동치마에서 커밍아웃 다큐 3부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하시면서 총선에 출마하셨던 분의 선거 과정의 이야기를 담았던 그게 18대 총선이니까 그것도 벌써 8년 전인데요. 그걸 담았던 레즈비언 정치 도전기라는 작품이 저희 연보동치마 작품이었고 그때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위켄즈에 나오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던 그 게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종로의 기적 이렇게 세 편이 커밍아웃 다큐 3부작이 있었고요. 최근에 작품 하나를 마무리해서 어떤 거를 더 만들어야 될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용산 참사를 다뤘던
다큐멘터리로 2012년에 좀 개봉을 했었던 작품인데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정범을 최근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3곱하기 FTM이 상영이 여기저기서 조금 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FTM 분들에 관한 다큐는 정말 좀 제가 꼭 하고 싶은 다큐인데 왜냐하면 3곱하기 FTM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3곱하기 FTM을 만들 당시에 저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전한 남성분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3곱하기 FTM의 FTM 분들은 FTM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저의 질문과 저의 고민이라는 페미니스트라는 여성주의자라는 틀에 비친 FTM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FTM에 관한 다큐를 만든다면 저의 어떤 그런 틀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FTM 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재현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한 그런 다큐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작품이랑 함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묵 선배님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랑 좀 연결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0세 이상의 그 성소수자 노년 성소수자 세대를 이제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재현된 미디어나 뭐 다큐멘터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그런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화를 이제 이묵 선배님을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선배 세대들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문서 자료도 없고 이제 신문 자료에 이제 그 옛날 신문을 이제 펼쳐놓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운전을 하셨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든지 혼자 사신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이제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선배님 제가 바이실 후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통하면 저희 선배님이고 아니면 저희 선배님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한 2008년도부터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알게 되면 이제 또 한 분 소개시켜 주시고 하면서 이제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요. 이제 그 선배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지만 사실 커밍아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2008년도니까 상당히 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 년 전이고 제 생각에는 선배님들이 그쯤 되면 지금쯤 되면은 커밍아웃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사회생활을 이제 은퇴하시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가 그때부터 최근에 갑자기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여전히 이제 사회 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커밍아웃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선배일 수 있도록 선배님 세대의 이야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경우에는 지금 2005년도 9월에 이제 완성이 돼서 관객분들을 영화제나 이제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만나 뵀었는데 개봉을 하고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어떠냐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올 7월에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화가 좋으셨다면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봉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환 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위켄즈 관련해서는 자료가 뭐 계속 기록 중이긴 한데 바로 뭔가를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단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15년, 20년 뒤에 그들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위켄즈를 다시 찍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들이 여전할지 어떻게 변할지 물론 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위켄즈 찍으면서 사실 이제 단원들이 솔직하게 용기를 내주는 것도 되게 고마운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제 가족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 분도 사실은 이제 단원들 가족들 중에는 성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게이로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지만 그 커밍아웃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누나나 동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똑같은 어떤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뭐 갈등이라면 갈등, 뭐 차별이라면 차별을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보다 성소수자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주인공인 극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지금 기획 중입니다. 네, 그 아까 손 들어주셨던 앞에 남자분들. 그 영화가 촬영된 시점이 이제 짧게는 한 2, 3년 된 것 같고 아까 3 곱하기 FTM은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주요 인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3 곱하기 FTM은 2008년도에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2009년도에 아주 소규모로 이제 개봉을 한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상영 기회가 많지 않아서 상영을 못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상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 주인공 세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세 분 모두 다 저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짐작은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명진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게 아이를 또 입양하고 하시면서 성전환자로서의 어쨌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에서 이제 그 처갓집, 그러니까 부인 쪽 분들의 가족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쨌든 이 영화를 매개로 해서 알게 된 많은 인연들이 무척 안타깝지만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친구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잘 살기만을 바라는 뭐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끝까지 이제 연락을 했던 주인공인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그러니까 성전한 남성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고독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연락이 안 되고 그분과 친했던 분들과 몇 번 연락을 시도하긴 했었는데 잘 연락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쳤을 때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제 영화를 다시 좀 상영하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고 주인공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최대한 그때 합의했던 내용에 준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너무 공개적으로 많이 상영되지만 않다면 뭐 상영해도 좋겠다라고 했던 그 수준에 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FTM 분들에 관한 영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FTM 분들의 현실을 좀 알리기에 이 영화가 필요하다면 뭐 상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 오늘에도 이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분위기 다운시키는. 네. 이무 선배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 여수와 그 용인을 오가면서 노후 생활을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농거텐의 경우에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굉장히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본 내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2020년 이제 도쿄 올림픽에 공개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10,000명이 이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이 영화를 참여한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더 큰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 소식을 전해왔고 지금까지도 뭐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등장하는 혐오 세력들이 있죠. 혐오 세력들은 이제 두 축으로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 기독교 쪽 측과 그 다음에 이제 극우 단체들이 있는데 어버이 연합을 위시한 극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12년에 이제 기획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이제 촬영이 쭉 되어서 2015년 6월까지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정도의 이제 제작 기간이 있었고요. 그 상황 이후에는 이 혐오 세력들은 모든 집회 여기 나오듯이 모든 집회에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이런 모든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반대 목소리를 외쳤죠. 뭐 위안부 합의라든지 국정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2016년 4월에 스스로 이제 그 어버이 연합 극우 단체의 대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버이 연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정경련에 돈을 받았고 청와대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니 그래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태극기 집회 나와서 이번에 계속 집회에 또 선두에 서가지고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는 뭐 그런 집회에 여전히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력 이제 성도자를 계속 공격하고 했었던 그 기독교 세력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영화에서 불어난 당시 영화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중국과 중성회가 어떻게 이렇게 쫙 맞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빤스 목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요번에 대선 과정에서 범기독교계는 이제 홍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관객분 질문과 제 사심, 그러니까 저 되게 훈훈한 커플들이 있었는데 저 질문 하나 저도 드리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위켄즈 보면서 딱 하나 제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샌드와 민의 연애사. 네. 너무 그러니까 그 두 커플이 한번 헤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샌드 씨는 이제 민 씨가 너무 순수해서 그렇다 뭐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샌드 씨한테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붕괴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을 좋아하셨다가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이거 좀 아닌가. 왜 감독님 이거 넣으셨을까? 그래서 두 분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과 또 재율 씨 커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보이스 단원들은 잘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 성소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래를 못하지만 여전히 못하지만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위켄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보이스가 계속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연대공연이 조금 더 늘었고요. 단원들이 굉장히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노래 연습할 시간 없이 준비 안 되는데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아서. 재우 철호 형 커플은 여전히 그 정말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면서 여전히 잘 살고 있고요. 샌더랑 미는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람은 그 다큐를 찍을 때 다큐를 개봉할 때쯤엔 둘이 다시 또 만나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그 꿈은 이루어지진 않았고, 근데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로 또 일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안타까워서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 질문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관객분들한테서 사실 가장 가깝게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대선 토론에서도 그런 발언이 있었고
동성애 관련 발언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거슬러 가면 이제 불운한 당신과 그 위킨제도 나왔던 그 서울시민인권헌장 선언하기 전에 폐기한 그런 사건, 그다음에 그런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육군 내 동성애 그 색출 문제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만큼 뭔가 성소수자에 대한 가시화도 더 많이 이제 여러 다양한 성적 지향 이 사람들도 자신의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페미니즘 이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요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세 분 감독님들의 의견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도 막 크게 기사가 되었던 거는 일베의 게시판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던가 자신의 댓글을 지워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대의 정권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실제의 차별과 혐오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드러난 사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법안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과 똑같은 상황으로 혐오 세력들이 어쨌든 보수 기독교 세력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상황과 그닥 다르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더 악화된 법 중에 하나가 HB2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건 얼마 좀 전인데 그게 더 악화가 되는데요. HB2라고 하는 법안은 뭐냐면 성전환자들의 경우에 성별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외모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성의 어쨌든 외모에 가깝게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M2F의 경우에는 F니까 여자 화장실을 그리고 FTM의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기록된 성과 다른 화장실에 갈 경우에 처벌을 받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을 하고 남성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죠? FTM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니 거꾸로구나. MTF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성폭력의 위험에 여성들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이제 성전환자들의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에 관한 법안을 통과가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주별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더 악화가 된 거는 이게 각 주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환자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더 악화된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그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냐,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실제로 그게 우리와 삶에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들어오고 그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발언은 실제로 이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어쨌든 대선 토론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혐오를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항의 표시를 했고 그 항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연행도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개혁과 많은 변화들 사이에 과연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 사항도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너무나 기대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그 영화에서 이제 보면 박근혜 정권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되게 공공연하게 이제 종북몰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나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북이라고 막 몰아갔고요. 심지어는 성소수자를 종북이라고 하는 종북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적대라든지 공포를 이용한 이런 증오의 정치 상황이 되면 사실 가장 위험하거나 공격의 대상, 목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이제 소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셨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등장하듯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면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받아서 되는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항하면 또 그 상황 안에서는 다수가 소수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경제 파탄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냈죠. 이런 목소리들이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침묵하라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우 정권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공포와 증오를 이용하는 이런 정치의 상황에서는 이런 혐오를 배양하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촛불 시민들의 그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이번 대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의제가 대선의 의제로 떠오르는 굉장히 역사적인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는, 또는 나중에 뭐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성애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굉장히 혐오적인 그런 현실들을 또한 목도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 혐오의 논리와 혐오의 프레임, 혐오의 주장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없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제 그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혐오는 결국 얼굴을 바꿔서 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상당히 뭐 안타까운 국면들이었고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선 보면서 이거 정치판이 요즘은 뭐 특히나 대선 국면은 선거 국면이 더 그렇겠지만 거의 게임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 이제 케어를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건 조금 어린 생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많은 활동가들은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들이 이제 우리 눈치를 볼 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요새 보면은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기사가 나잖아요. 저 보면서 오늘은 그 반려동물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는데 우리는 반려동물보다 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새 감독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번 올해 퀴어 문화 축제 퀴어 퍼레이드 그 캐치프라이즈가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이제 사랑하고 존재하는 만큼이나 열심히 그 이야기하고 뭔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질문 있으시면 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먼저. 네, 저 작년에 이제 아가씨랑 연애담을 비롯해서 레즈비언 극영화들이 몇 개 이제 개봉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퀴어 시네마 중에서도 이제 레즈비언 시네마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그 이영 감독님과 김일란 감독님 두 분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줄은 알지만 혹시나 추후에 레즈비언 극영화를 만드실 의향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팬으로서. 너무 하고 싶었던 질문. 먼저 감독님 먼저 대답을 하셔요. 제가 그 극영화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꾸준히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의 이야기고 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극영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샤방샤방하고 위로가 되고 좀 많이 웃고 기쁘고 이런 영화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불안한 당시 2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찍어야 되지 않냐, 상황들이 좀 이런데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행복한 영화, 위로를 주는 영화, 힘을 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지금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세대 간에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노년 세대 그 레즈비언들 또는 바지 씨와 여성 퀴어에 대한 이야기, 연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불안한 당시에 저도 같이 보면서 다들 막 훌쩍훌쩍하면서 그런 순간들 되게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근데 관객분 해주신 질문과 더불어서 같이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한 이제 퀴어 극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밀의 없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개봉했던 뭐 걱정 말아요 같은 그 게이에 관련된 그 다큐도 극영화도 있었고 꿈의 제인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뭐 분장 같은 그런 극영화들도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렇게 극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은 그 영화들의 재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김에 이것도 세 분의 감독님이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 감독님 하시다 마셨으니까 계속 제 질문에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두 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퀴어화가 그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나 이런 환경들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20대 또는 1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굉장히 퀴어 친화적인 또는 퀴어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관객들이 많아진 것이 바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있어야 이제 영화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영화가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양한 퀴어의 삶, 존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김일란 감독님 만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극영화. 저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은 있죠. 저 배우하고 저 배우가 뭐 이렇게 하면은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과 막 멋있겠다. 이런 아까 사회자분이 처음에 그 FTM 재현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때도 사실 레즈비언의 재현의 문제 어떤 모습이 과연 레즈비언일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레즈비언은 과연 어떤 삶과 어떤 외향을 가진 사람들이 레즈비언일까? 뭐 어떤 분들은 못생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이 강해야 된다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레즈비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 배우라면 잘 해냈을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상상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큐와 극영화가 뭐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레즈비언의 어쨌든 그런 모습에 좋은 시나리오를 쓸 자신도 없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날 자신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켄즈와 같은 왜냐하면 위켄즈 나올 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위켄즈와 같은 레즈 영화 없냐. 밝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막 이렇게 사랑 얘기 막 거침없이 하는 그런 영화 보고 싶다. 질투난다. 왜 게이는 가능한데 레즈비언 영화는 없냐. 막 이런 이야기에 이영 감독님 꼭 다음 영화. 그래서 오히려 이영 감독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영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화들을 만드시면 좋겠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좀 다큐를 좀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위켄즈 이제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많이 울고 웃고 하면서 봤는데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아, 왜 나는 왜 저렇게 행복한 어떻게 보면 관객들을 저렇게 많이 웃게 하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 질투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화 위켄즈를 좀 닮은. 네, 사실 저는 근데 이제 불어난 당신 보면서 비슷한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서로 영화를 보면서 난 무서워서 더 한 걸을 못 따라가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렇게 다큐는 저렇게 찍어야 되는데 맨날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마무리돼가는데 정말 마지막 여기 아까 손을 드셨었어요. 네. 네, 저는 저 이영 감독님께 약간 여담에 가깝긴 한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진보와 보수와 퀴어와 포비아라는 그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달라서 논쟁이 되고 폭력이 돼서 아직까지 좀 많이 융화되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은 좀 이런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은 좀 어렵긴 하니까 촬영 당시에 보면은 뭐 약간 이렇게 밀쳐내시는 분도 있었고 약간 그 극우단체 안경 쓰시고 덩치 있으신 자주 나왔다 약간 워커홀릭 같으신 분도 막 이렇게 보면서 신체적인 위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이면 좀 화가 많이 나긴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어떻게 그런 고비를 마음을 다잡고 넘기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열받죠. 그 촬영도 못하게 하고요. 거기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대하고 뭐 그 막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막 유포하거나 선동하거나 할 때는 정말로 항의하고 싶고 가만히 그 카메라를 던지고 막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있음으로써 현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제 촬영해야 하고 또 그리고 성소자에게는 또 기록이 또 소수에겐 기록이 무기가 되고 카메라는 항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부분들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맨날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막 친구들한테 막 하소연을 한다든지 뭐 그럴 정도로 사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이 아마 그때 다 많이 겪으셨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로 최악의 상황들로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이제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 불행한 참사였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더 절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희망을 가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되게 이를 많이 악물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가 첫 상영을 할 때가 2015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세월호 이야기를 이제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분노와
성소자를 향한 혐오의 공격도 여전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견디기가 힘들었었죠. 그리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이를 많이 깨물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이가 빨리 잘 안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